AI도 잘하는 회사고 AI 모델도 만들고 다 있는데 없는 게 물리세계 데이터입니다. 얘가 생각하기에, 그리고 엔비디아가 생각하기에 그 물리세계 데이터를 테슬라만큼 많이 모아줄 수 있는 회사가 누굴까 하면 현대차 그룹이라는 거죠. 이게 상징적으로 현대기아차의 시가총액이 도요타를 넘어서면서 피지컬 AI 시대의 시작점을 알리는 상징성 있는 사건이 되죠. 지금 이제 CES 사실 이제 저는 자동차 애널리스트 한 15년 차 정도를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제 이제 그 자동차 애널리스트 역사상 뭐 이렇게 막 화려하게 이제 주가 올라가고 막 이런 적이 없어서 요즘에 이제 세미나 할 때는 처음 시작할 때 제가 이제 애널리스트 하면서 이런 세월을 맞이해서 너무 영광입니다. 뭐 약간 이런 말 하면서 이제 시작을 하거든요. 지금 이제 이게 CES 이후에 현대기아차의 시총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보여주는 차트이고요. 보신 대로 4위까지 올라갔잖아요. 저는 이제 뭐 내년에 도요타 시총을 뛰어넘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좀 어그레시브하게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는 이제 위기 때마다 이제 그 판매 대수가 점프를 한 회사거든요. 그러니까 뭐 2000년대 초반에는 신흥 시장에서 잘한다 이렇게 하면서 순위가 올라오긴 했지만 뭐 7위 뭐 판매 대수 기준으로 한 7위 정도 하고 있던 회사인데 글로벌 금융위기 터지면서 한번 점프하고 그리고 이제 팬데믹 터지면서 칩 부족이랑 막 이런 것들 기억하시죠? 이제 그거 때 또 한번 점프를 해서 이제 글로벌 판매 3위까지 올라왔습니다. 저는 지금이 약간 이제 미국 관세도 있고 중동 전쟁 터져서 원자재 가격도 엄청나게 올라가고 그리고 이제 전기차 웨이브가 불면서 여기에 로봇이랑 자율주행이랑 뭐 이런 것들이 엄청 다 섞여가지고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자동차 회사들 입장에서는 위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또 잘 극복하고 순위가 점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먼저 경쟁사 상황을 보면 도요타 같은 경우는 글로벌 판매 1위고 이 회사가 이제 하이브리드를 만드는 회사잖아요. 그래서 이제 연비라든지 이런 거에 대명사고 그리고 이제 도요타 차를 타는 사람 특히 이제 미국에 있는 투자가들이나 소비자들은 이제 도요타 차를 되게 좋아한단 말이에요. 이유가 진짜 한 번 사면 고장이 안 나는 차. 품질이 좋은 차. 그래서 중고차 가치가 너무너무 좋은 차. 여가지고 이 차를 되게 좋아하는데 제가 이제 이번에 1분기 실적 발표를 보면서 정말 내연기관차 시대가 끝나가는구나라고 어찌 보면 이제 제가 이제 자동차 애널리스트 15년 했다 했잖아요. 뭔가 정말 한 시대가 저무는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서 조금 가슴이 약간 한켠으로는 조금 아팠던 생각이 들었는데 1분기 실적이 쇼크가 났어요. 영업이익률 한 4% 정도 나왔고 올해 가이던스도 좀 굉장히 많이 충격적이었습니다. 사실 현대차도 실적이 지금 안 좋거든요. 이제 뭐 미국 관세도 두드려 맞고 여러 가지 환경이 지금 안 좋은 상태라서 마진이 내려가고 있는데 도요타가 올해 실적 가이던스를 영업이익률 5.9%를 주면서 작년 대비 이 수익률이 영업이익이 20% 마이너스 될 거예요. 이렇게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는 지금 미국에서는 사실 전기차 수요가 되게 안 좋고 하이브리드가 굉장히 많이 팔리고 있고 그래서 전기차 대비 그 하이브리드의 수요가 2배 이상이고 그러면 얘는 전체 판매 하이브리드 비중이 40% 50% 되는 회사니까 하이브리드로도 뭔가 잘 맞고 수익성도 계속 잘 내면서 뭔가 그 내연기관차의 큰형님처럼 실적이 잘 나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하이브리드로도 이제는 전기차 외부, 자율주행 외부, 로봇, 그리고 이제 관세라든지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는 거든지 그런 거 막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시대 흐름이 이미 변하고 있다. 그리고 복스바겐, 현대차보다 더 많이 파는 회사가 이제 두 개밖에 안 남았거든요. 도요타랑 이제 복스바겐인데 복스바겐만 있는 게 아니라 뭐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되게 좋아하는 포르쉐라든지 아우디라든지 뭐 마세라티라든지 이런 회사들도 여기 들어가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는 원래는 이제 미국의 익스포저가 큰 회사는 아니고 중국 그리고 유럽에서 자기 전체 판매 40% 이렇게 팔던 회사인데 이미 진작에 회사가 망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구조조정 굉장히 세게 하고 있고요. 지금 뭐 그 남는 공장을 뭔가 방산으로 돌린다든지 아니면은 뭐 중국에 판다든지 얼마 전에 이제 중국에 팔지는 않겠다라고 했는데 여러 가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그래서 전기차 기술을 원래 더 먼저
현대차보다는 1년 먼저 이제 전기차 플랫폼을 내놓고 시작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프트웨어 기술이 못 따라가면서 소프트웨어 사업부라고 만들어 놓은 카리아드는 뭐 엄청나게 적자가 돼서 사실상 지금 문을 닫고 있는 수준이고요. 결국 이제 중국의 업체들한테 의존을 하는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근데 중국 업체들은 이제 뭉쳐서 보면 엄청 이제 무서운데요. 사실 이거를 이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또 업체 하나하나 놓고 보면 여기가 이제 너무 자기네들이 또 치고받고 이제 싸우다 보니까는 재무도 안 좋고, 그리고 부품 회사들을 키우는 것도 되게 조금 불량하게 하고 이제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주식 투자를 할 때는 한 종목을 또 피킹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종목으로 보면 또 이게 매력이 없는 이런 측면이 지금 그런 스테이지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BYD 혼자서 지금 현대차 판매 대수를 넘어섰거든요. 그래서 계속 판매가 20%, 30%, 40% 이렇게 성장을 하면서 이제 해외도 나갈 거야 이렇게 하니까는 얼마나 무서워요. 그러면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사실 현대기아차 주가 되게 안 좋았죠. 그러면 중국 차를 사야지 뭐 왜 현대기아차를 사? 막 이런 말을 다들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중국은 지난 2년간 너무너무 전기차가 많이 팔려서 약간 소강 상태에 들어가 있어서 이제 1인 BYD의 판매가 올해 처음으로 다시 마이너스 성장으로 들어가는 때입니다. 그래서 약간 그 업체 하나하나 놓고 봤을 때는 중국 업체가 지금 매력이 없는 상태이다. 그래서 제가 이 현대기아차 아까 실적 안 좋은데 주가 가는 게 그냥 단순히 로봇 때문이 아니라 이제 전체 이제 이런 산업의 그림이 이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다른 애들이랑 비교해서 보면 그래도 현대기아차가 양반입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걸 말씀드리려고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전기차 쪽이 지금 이제 우리나라도 전기차가 엄청나게 지금 팔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기차 캐즘이라는 얘기가 뭐 작년, 재작년에 잠깐 나왔다가 지금 그게 무색하게 이게 미국을 제외하고는 모든 글로벌 시장에 지금 전기차 수요가 엄청나게 빠르게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 그냥 산업 하나가 변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제 AI가 모든 거를 변하게 하는 시점에 지금 저희가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지구의 문명이 대전환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원래 석유 베이스, 철강 베이스의 이 문명이 전기와 이 그 실리콘, 그 반도체 AI 베이스의 문명으로 지금 바뀌고 있는 시기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거의 일환으로 이제 그 차도 내연기관차 아니라 전기차 시대로 바뀌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하필이면 이제 미국 시장, 이제 중국에서는 이미 중국 업체들한테 다 쫓겨난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이 지금 미국이 IRA 보조금 딱 폐지하고 이제 그 전기차가 안 팔리니까 전기차 막 투자했던 거를 엄청나게 작년에 구조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적자를 기록한 업체들도 있고, 그래도 완성차 업체들이 영업이익률 5%, 6%를 냈는데 작년에는 막 3%도 안 나오는 업체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조단위, 그러니까 10조에서 30조 원 정도의 구조조정을 막 했는데 지금 다시 전기차 세컨 웨이브가 시작이 됐기 때문에 이런 업체들은 그냥 경쟁에서 탈락, 이런 상태이다. 그래서 이 현대기아차만 그냥 과거랑 비교해서 얘 왜 이렇게 실적이 안 나와? 막 판매 계속 주네? 이렇게 바라보시면 안 되고 전체 산업을 놓고 봤을 때 이게 진짜 문명 대전환 시대에 우리는 그 살고 있는 거고, 그러면은 이렇게 전기차 시대, 자율주행 시대, 이 로봇 시대 이렇게 넘어갈 때 그러면 뭘 투자해야 될지 볼 때는 어쨌든 그 산업 내에서 잘하고 있는 한두 업체가 결국은 그 산업을 또 전환해서 끌고 갈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테슬라 다음으로는 현대기아차가 잘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근데 이 자율주행, 그리고 로봇, 이런 것들은 지능이 필요한 거잖아요. AI라는 게 들어가야 되니까 당연히 요즘에 이제 그 삼성전자, 그 하이닉스 많이 가는 게 그 메모리 반도체들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리고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GPU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막 계속 가격 올라가고 있는데, 이 데이터 센터를 지금 내가 지능을 가지기 위해 모델을 만들고 훈련을 시켜야지 하면서 데이터 센터를 짓는 업체들이 자동차 회사 중에는 글로벌하게 5개, 6개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게 테슬라나 현대차, 서구권에는 테슬라와 현대차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 중국의 전기차 업체들 몇 개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현대차 그룹이
이 하드웨어 플랫폼으로 변하는 거에 기회를 잡았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이제 테슬라랑 비교를 했을 때는 뭐 실적이라든지 판매 대수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테슬라보다 좋지만, 얘가 시가총액이 테슬라 대비해서 뭐 10분의 1, 15분의 1 이렇게 낮은 이유는, 테슬라는 배터리 기술, 그리고 자율주행 기술, 로봇 기술에서 글로벌 탑이라는 인정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현대차도 이 세 부분에서 이제 로봇에서는 경쟁할 만해, 이렇게 인정을 받고 있는 것 같고, 근데 자율주행은 늦은 게 사실이죠. 자율주행은 굉장히 많이 늦었고, 지금 이제 따라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현대차가 배터리 기술이 굉장히 좋습니다. 현대차가 지금 우리가 이제 그 3원계 배터리라고 하는 거, LFP 배터리라고 하는 거, 그 기술에 대해서는 사실 현대차는 늦었기 때문에 뭐 거기에다가 돈을 쏟으면서 이제 연구 개발을 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현대차는 이제 전고체 전지 기술이 있거든요. 특허 수준으로는 글로벌하게 한 7위 정도 수준이고요. 근데 실제로 현대차는 이제 많은 디바이스가 있는 회사잖아요. 차도 있고 로봇도 있고 하니까 거기에 넣었다 뺐다를 하면서 계속 트라이 앤 에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배터리를 맡고 계신 분은 글로벌에서 우리가 전고체 전지 가장 잘할 수 있어 라고 주장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자신 있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배터리 기술이 또 하이라이트를 받으면 테슬라만큼의 시가총액은 아니어도 굉장히 잘 따라갈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현대차 그룹의 로봇의 생태계인데요. 보시면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다 할 것 같잖아요. A부터 Z까지 다 할 거고, 그래서 시장에서는 지금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상장을 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고, 상장을 하면 이게 100조가 갈 거고 200조가 갈 거고, 현대차가 얘의 지분을 27%를 들고 있으니까 그럼 100조 갈 거니까 곱하기 27조, 곱하기 27% 해서 그럼 현대차의 기업 가치가 27조가 더 올라가는 거네, 이렇게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 생태계를 보면 그 로봇의 기술 개발, 로봇이 액션하는 거, 원래 이제 원래 덤블링도 잘하고 뛰어다니기도 잘하고 그러던 로봇이잖아요, 보스턴 다이내믹스. 그래서 액션 모델의 설계 내지는 디테일한 액추에이터나 이런 설계는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한다. 그런데 원래 현대차 하면 무슨 생각났어요? 제조업이잖아요. 제조 공장을 60년 넘게 자동차 공장 하던 회사잖아요. 그러니까 60년 넘게 자동차 공장을 하면 당연히 제조는 엄청 잘할 거잖아요. 그리고 그 딸려 있는 이 밸류 체인들이 얼마나 또 빠방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소싱 그리고 제조는 현대차, 기아가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아까 테슬라가 자율주행을 잘하는 이유는 데이터가 많아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글 딥마인드가 같이 손을 잡고 지능을 만들어주기를 했는데, 세상은 이렇게 돌아가고, 내가 물병을 집을 때는 어떤 악력으로 쥐어야 되고, 이 물컵을 기울일 때는 어떤 각도로 기울여야 되고, 이런 물리 지식을 내가 만들어 줄 건데, 이 구글의 문제는 이 데이터가 없다는 거예요. 물리 데이터가 없어. 그러니까 현대차가 그 로봇을 자기 공장에 넣어가지고 그 데이터를 모아서 또 준다라는 거죠. 근데 줄 때 공짜로 줄까요? 이게 데이터가 이렇게 비싸고 귀한 건데.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올해 8월에 그 훈련센터가 나오는데, 훈련센터가 운영이 시작되는데, 거기서 그 JV 형태로 만들어질 거거든요. 거기에 이제 구글이나 뭐 엔비디아나 이런 외부 업체들이 들어오는지, 아니면 데이터 계약을 맺는지,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액추에이터는 모비스가 하고, 또 이제 로봇을 공장에 넣을 때 그냥 갖다 놓으면은 일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저희도 신입사원 맨 처음에 회사 들어왔을 때 막 그 OJT 같은 거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회사에 맞는 시스템이랑 연결을 하는 관제, 이런 것들은 오토에버가 지금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원래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구글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 MIT에서 이제 스핀오프가 돼서 벤처로 있던 거를 구글이 나 이 로봇 회사 해보고 싶어 해가지고 이제 인수를 했다가, 그때는 이제 AI도 이제 10년 전이니까 AI가 뭐 있기는 했지만 이렇게까지 발달을 하지 않았으니까 성능은 안 나오고 성과는 안 나오고 계속 돈만 쓰니까 이걸 소프트뱅크에 팔았단 말이에요. 소프트뱅크도 똑같죠. 그러니까 현대차 그룹으로 지금 온 상태입니다. 근데 갑자기 CES에서 다시 우리 재결합을 한 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지금 10년 만에 재결합을 한 이유는 앞장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구글이라는 회사 생각해 보시면 얘네가 AI를 못하나요? AI를 제일 잘하는 회사 아닌가요? 제미나이 많이 쓰시죠. 그래서 AI도 잘하는 회사고 AI 모델도 만들고 칩도 쓸 수 있고 클라우드도 있고 다 있는데 없는 게 물리세계 데이터입니다. 그러면 얘가 생각하기에, 그리고 엔비디아가 생각하기에 그 물리세계 데이터를 테슬라만큼 많이 모아줄 수 있는 회사가 누굴까 하면 현대차 그룹이라는 거죠. 물론 도요타가 하면 좋겠지만 도요타는 지금 너무 보수적이어서 그런 전환을 서두를 마음이 없고, 그렇다고 중국 회사랑 할 수도 없잖아요. 미국이랑 중국이랑 지금 엄청나게 이렇게 싸우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이 서구권에서는 현대차가 이런 빅테크에 굉장히 적합한 파트너로 떠오른 상태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제가 하드웨어 플랫폼이 될 겁니다. 자율주행이랑 로봇은 하드웨어 플랫폼 비즈니스가 될 겁니다라고 말씀드린 건데요. 보면 지금 이거는 이제 그 테슬라 차를 탔을 때, 테슬라는 이제 미국에서 저희가 이제 CS 가기 전에 작년부터 하루 이제 날을 잡아가지고 테슬라 차를 빌려서 타보고 웨이모 차를 경험을 해보고 하거든요. 그래서 자율주행이 어느 정도 됐나. 근데 이제 테슬라 차를 이제 올해 가서 타봤더니 목적지를 딱 누르니까 이렇게 식당의 메뉴가 딱 뜨면서 너의 먼저 사전에 주문할래? 이런 게 뜨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율주행이 되면 이제는 뭐 거기서 영화를 보고 게임을 하고 뭐 이런 것들도 있지만, 우리가 목적지를 치면 그 목적지에서 미리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예약이나 이런 것들이 다 이루어질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디스플레이가 광고판으로 변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식당이라든지 영화관이라든지 이런 거랑 연결이 돼서 당연히 수수료를 받는 비즈니스로 변하겠죠. 그래서 플랫폼 비즈니스가 될 거고, 로봇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봇도 아무리 세상에 일반적인 지능을 넣고 한다고 하더라도, 저희도 신입사원 생각해 보세요. 신입사원 회사 오면은 교육시키죠. 이 일에 어떻게 이 일이 이루어지고, 이 일은 뭐 시간이 지나면 어떤 일을 해야 될 거야, 이런 거를 알려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로봇 회사들도 이 세상의 기본 지식은 탑재를 하고 이 로봇을 팔지만, 결국 거기에 이제 고도의 이 업무 스킬을 장착을 하는 건 그 회사가 될 거거든요. 그래서 그 회사랑 연결되는 소프트웨어를 얹으면서 시간당 창출되는 부가가치에 우리 30% 줘, 40% 줘. 너 인건비 얼마 아끼잖아. 너 비용 얼마 아끼잖아. 그거에 30% 40%는 나한테 수수료를 줘. 이렇게 구독형으로 가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어, 하드웨어 플랫폼으로 이 변해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 이 종목으로 이제 결론을 낼 건데, 그래서 이제 이게 앞장에서 보셨던, 이제 맨 앞에 보셨던 똑같은 차트인데요. 저는 이제 올해 하반기에는 현대차가 이런 피지컬 AI 로봇 관련한 모멘텀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가 이 알맥이라고 해서 이제 로봇 훈련센터가 이제 8월, 9월 정도에 이제 운영이 시작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현대차 그룹 자체가 뭐 돈이 뭐 많지는 하지만, 이게 올해만 투자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막 5년에 한 번씩 대규모 투자가 들어가야 되고, 또 엄청난 이제 운영비가 들어가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그룹 혼자서 다 감당하기는 어렵고, 당연히 이제 외부의 협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 알맥에 투자를 할 때 현대차 그룹이 단독으로 하는지, 아니면은 이 엔비디아라든지 구글이라든지 이런 업체들이 들어오는지, 아니면 이 데이터 판매를 위한 계약을 맺는지, 뭐 이런 것들의 그 요소가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2028년부터 아틀라스 생산한다라 하잖아요. 그럼 공장을 짓는 데는 어쨌든 1년 반, 2년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올해 하반기에는 공장, 착공에 대한 뉴스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 모멘텀을 통해서 현대차는 정말로 피지컬 AI 회사구나, 이제 더 이상 자동차 회사가 아니구나, 이런 인식을 하면서, 저는 이제 제가 아까 6년 전에 이 2020년 7월 1일에 테슬라의 테슬라의 시총이 도요타를 넘어서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이제 전기차의 시대를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게 상징적으로 현대기아차의 시가총액이 도요타를 넘어서면서 피지컬 AI 시대의 시작점을 알리는 상징성이 있는 사건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현대모비스인데, 최근에 이제 현대모비스 주가 굉장히 좋잖아요. 이게 이제 지배구조랑 연관이 있습니다. 현대모비스는 지난 10년간 이게 지배구조상으로 얘는 이제 그 회사 약간 주은 지주회사 같은 역할을 할 거니까 언젠가는 정의선 회장이 사야 되는 주식, 그래서 주가가 눌려야 돼 라는 로직,
근데 사실 인제 당연히 인제 그 회사들한테 물어보면 당연히 "그건 말도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다 각자 회사가 열심히 수익 창출을 위해서 노력하는 거지 어떻게 일부러 주가를 누르냐. 근데 하필이면 그때 인제 현대차가 2015 년부터 인제 중국 판매가 피크를 치고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현대기아차의 점유율은 1%도 안 되거든요. 예전에 원래 둘이 합쳐 가지고 거의 15%뭐 이렇게 갔던 점유율이. 그러면서 중국에서 엄청나게 수익을 올렸는데 그게 인제 10년 동안 내리막길을 걸으면서 이 모비스의 실적이 완전히 박살이 났어요. 그러니까 중국 업체들, 그러니까 이 완성차 업체들은 그게 JV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냥 지분법이라서 지분법 이익만 적자 되면 되니까 우리는 인제 주식시장에서 볼 때 영업이익을 많이 보니까 현대기아는 영업이익이 별 문제가 없는데 모비스는 영업이익 뚝뚝뚝뚝 떨어지니까 '이거 봐, 이거 봐. 이 뭔가 지배구조 때문에 얘를 누르고 있네.' 이렇게 생각을 그냥 시장에서는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1-2 년이 아니고 막 10년 이렇게 이어지니까 그냥 되게 관성처럼 '아 얘는 주가가 올라와서는 안 되는 회사구나.' 약간 이렇게 인식을 했습니다. 근데 보스턴 다이맥스를 상장을 한대요. 그리고 어쨌든 이 순환 출자 고리를 현대기아차는 풀어야 되거든요. 이렇게 복잡한 이제 지배 구조를 가지고 있는 회사가 인제 우리나라의 대기업에서는 이제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이게 '클리어하게 풀어야 된다.'라는 숙제를 되게 과제를 안고 있고 2018 년에 이걸 한번 시도를 했었는데 투자가들의 반대에 의해서 이렇게 무산이 됐고 그 이후에 인제 현대차 그룹이 계속 얘기를 하는 거는 "앞으로는 우리가 지배 구조를 개편을 할 때는 굉장히 전공법, 시장에서 다 인정하는 방법으로 할 겁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 순환 출자력 고리를 풀 수 있는 방법은 보스턴 다이내믹스나 인제 이런 걸로 인제 정의선 회장이 현금을 마련을 해서 뭐 팔지 않아도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정말로 시가총액이 100 조, 200조 막 이렇게 올라가면 그거를 주식 담보 대출을 받아 가서 현금을 마련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 현대제철과 기아가 가지고 있는 만큼의 지분을 시장에서 사들이는 거죠. 뭐 한 방에 사는 건 아니고 뭐 이렇게 시간에 걸쳐서 살 수 있겠죠. 그러면 인제 이 순환 출자 고리가 풀리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방법 말고는 '전공법으로 할 수 있는 게 없는데?'라고 지금 인제 시장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보스턴 다이내믹스 상장은 올해 이루어지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면 지금 매출이 1,000억 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그런 상태에서 말도 안 되게 갑자기 뭐 이 시가총액이 100조 가고 200조 가고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이제 회사가 매출이 일어나는 시간까지 기다릴 것이고 그게 대략은 2028년 정도가 될 거라고 지금 이제 회사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기 시작한 것 같거든요. 뭐 2 년이라는 세월 시간이 남기는 했지만 지난 10 년간 막 계속 '이게 언제 끝날지 몰라.' 이런 이 안개 속에서 이렇게 눌려 있던 주식이 2년 뒤에는 그러면 지배구조 개편이랑 이런 것들 때문에 얘가 준지주 회사처럼 이제 탑으로 올라가고 더 이상 그 이슈 때문에 이 주가가 눌릴 일은 없겠네. 플러스 근데 또 이게 실적이 우연인지 의도한 건지는 알 수 없지만 실적이 인제 모비스가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AS는 굉장히 좋은 상태고 인제 모듈 사업부가 뭐 ADAS라든지 전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인제 커지기 시작하면서 인제 돈을 벌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좀 맞물려서 최근에 이제 폭발적으로 주가가 올라가고 있고 이제 굉장히 기관 투자가나 외국이나 되게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종목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인제 밸류 체인에 대해서는 미국 인제 아무래도 이 로봇의 비즈니스가 한국에서도 이루어지지만 인제 미국 중심으로 또 이루어질 거잖아요.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미국 회사니까. 그러니까는 미국에 따라 나가 있는 부품사들 중심으로 밸류 체인이 또 막 형성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인제 미국에 따라 나가 있는 부품사 위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